이번에는 근골격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은 이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되죠. 그 이유는 잘 아시죠?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팔다리 지방도 많이 감소하죠. 그래서 막 어르신들 그 종아리 보면 힘이 없이 털랑털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긴장도나 근육량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깨는 좁아지는 반면에 골반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윗골반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안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어깨는 커지고 골반은 좁아진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어깨와 골반이 좁아진다 또는 어깨와 골반이 커진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 이렇게 중부전선으로 살이 찌지요.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 뭐 이런데 피하 지방은 감소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런 노인 특유의 체형이 되지요. 자, 질환을 이제 볼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원인을 보면 이제 조직이 계속 퇴화되고 마찰이 되어서 또는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되어서 많이 생기죠. 자, 증상은 관절 부위가 아픈데 아프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관절이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운동장애가 생기는데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뻣뻣하죠. 자, 그래도 보통 뭐 한 10분 정도면 다 풀어지고요. 뻣뻣함이 30분을 넘지 않는 반면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비슷하게 비교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풀리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은 일단 온냉요법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온열요법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파라핀 치료, 뭐 핫팩 이런 걸로 해주고 이제 이게 중기나 말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리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살이 찌면 이렇게 무릎 같은 거를 더 누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은 살이 찌면 관절을 누르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인 반면에 골다공증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면 뼈도 마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서는 적절한 체중 유지이고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적절하게 체중 조절입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동도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눌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 흙길 걷기, 체조, 스트레칭 체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골다공증에서는 이제 뭐 걷기, 조깅 뭐 이런 것들이 산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의 운동이지 골다공증의 운동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고요.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 뼈에 마늘자자 구멍공자잖아요.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죠. 자, 중년기 이후 여성,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졌을 때 이 골다공증이 많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참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뼈에는요.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고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난 뼈를 가지고 70년, 80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골세포가 다니면서 좀 낡은 뼈들을 이렇게 구멍을 내고 다녀요. 갉아먹어요. 그러면 조골세포가 다니면서 거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골세포가 천지를 모르고 날뛰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적절하게 얘 그러면 안 돼, 너무 날뛰면 안 돼 하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애가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골세포들이 막 아무데나 구멍을 내고 다녀도 얘들을 말릴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거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골다공증이 좀 적지요. 왜 그러냐면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반면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골다공증이 많지 않고요.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골격이 약하고 당연히 체중이 적게 나갈 때, 아까 제가 마르면 뼈도 마른다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더 골다공증이 심하고요. 청소년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했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뼈 사이로 이제 이런 이제 골밀도들이 유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칼슘이나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이런 것들도 혈전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뼈를 녹여서 그런 칼슘이나 인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25세경에 10% 이상,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도 뼈가 마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자, 흡연, 음주, 카페인.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페인이 뼛속에 있는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흡연, 음주, 카페인 이런 것들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소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어. 그럼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골다공증의 증상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허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디스크는 아무 문제 없대. 협착증도 없대. 근데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골다공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2번째, 키가 자꾸 줄어들어. 심각하게 많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키가 많이 줄거든요. 자, 그리고 등이나 허리가 굽어요. 자꾸. 그러면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당연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이 잦겠죠.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칼슘을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식사,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뼈째 먹는 생선, 멸치, 칼슘의 왕 멸치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우유. 우유가 훨씬 흡수도 더 잘 되고요. 칼슘의 농도도 더 높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우유 같은 거 뭐 좋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거나 아까 왜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호르몬 요법을 쓰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체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빼라 했죠? 자, 여기서는 적당한 체중 유지라고 했죠? 네, 그래서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체중 조절.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체중 조절. 골다공증에서는 체중 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다르다 했죠.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무슨 운동? 그쵸? 수영, 걷기, 체조. 걷기도 흙길 걷기 이렇게 부드러운 길. 그리고 여기서는 좀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해서 산책, 걷기, 등산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체중 부하 운동이 무슨 얘기냐면 체중을 실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수영은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걸을 때도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걷게 되면 골단극이라고 해서 뼈 끝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심하게 하시면 골절 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철분을 흡수하게 만드는 건 비타민 C라 했잖아요. 칼슘을 흡수하게 만드는 건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어디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햇빛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노출시켜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노출시키시면 비타민 D가 피부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쵸? 철분일 때는 비타민 C이고 칼슘일 때는 비타민 D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타민 D를 더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세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흡수하게 할 때는 비타민 D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은 C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CD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CD. 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돼. C와 D는 붙어 있잖아요. 네. 자, 금주와 금연 당연하겠죠. 자, 이번에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인들은 이 골반뼈가 이렇게 이제 소켓 모양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대퇴골이라면 대퇴골 머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목 부분, 대퇴의 그 목 부분,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연결해주는 목 부분의 부위가 고관절인데 이 부위가 해면골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펀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몸 부분은 또 여기는 치밀골로 되어 있거든요. 단단합니다. 우리 여러분 곰국을 끓여보시면 구멍이 숭숭 난 뼈도 있고요. 단단한 뼈도 있잖아요. 중간 부위는 좀 단단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 부분은 좀 스펀지같이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거가 있죠. 그런 걸 해면골이라고 하는데 골밀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어디가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죠. 해면골이 먼저 빠집니다. 골밀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해면골 부위, 이 목 부분은 해면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엉덩이에가 또 살이 없잖아요.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엉덩이 어르신들 아래쪽 엉덩이 아래쪽을 보고 까맣잖아요.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퍽 주저앉아 낙상 이렇게 됐을 때 낙상을 하게 됐을 때 지방이 있으면 그 지방이 패딩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 주기도 하는데 그 지방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여기는 해면골이라 골다공증이 먼저 오고 그러니까 구멍이 좀 이렇게 숭숭숭 나 있으니까 부러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 기능 부족.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걷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많이 되고요. 술 드시는 분들은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많이 오고 고령도 큰 원인 중에 하나고 아까 제가 이제 살이 빠지면 뼈도 마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저체중인대증 오타 났네요. 그리고 골다공증, 시력장애 이런 워커 같은 거 이렇게 밀고 가다가 바퀴가 4개 달린 워커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뒤로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얘만 앞으로 워커만 앞으로 훅 하고 이제 환자는 뒤로 꽈당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보조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도 고관절 골절이 많이 옵니다. 자, 증상은 서해부, 사타구니를 서해부라고 하거든요. 이 서해부 그리고 대퇴부, 허벅지 부위를 대퇴부라고 그러는데 그 부위에 통증이 있고요. 움직임의 제한, 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난대요. 엄청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실제로 크게 들린다고 하고요. 치료민 예방 같은 경우는 낙상을 예방하거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덜 넘어지겠죠.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비뇨생식기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의 특성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성 노인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난소도 작아지게 되고 기능도 여러 가지로 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 수축이나 분비물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질염이 많이 생깁니다. 안에 이제 분비물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나와버릴 텐데 그러지 않고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질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렇게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고 요실금이나 이런 이제 증상들도 생기게 되겠죠. 자, 남성 노인은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감소가 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게 이제 감소가 되면서 동맥의 혈관에 변화가 온다든지 잔뇨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남자분들도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지요. 자,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질환이나 약물들을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뇨제를 이제 드시게 되면 또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약도 성기능을 떨어뜨리고요. 관절염 치료제도 성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실금입니다. 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버리는 걸 요실금이라고 하죠. 자, 이제 원인은 첫 번째 변비가 나와 있는데, 이 변비는 이제 방광은 그 직장 바로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이나 뭐 S상결장, 하행결장 뭐 이쪽 부분에가 이제 변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방광을 이렇게 이제 누르게 돼서 자꾸 이렇게 소변이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도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이 두 번째입니다. 골반 아래쪽에가 근육이 있잖아요. 이 골반 아래쪽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얇아지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조절 근육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어서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얇아지고 약해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딱 나버려지게 되죠. 그럼 소변이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는 게 요실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중지로 인해서 요도 기능이 약화가 된다든지 또는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도 요실금이 되게 많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 말초 감각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변이 흘러나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데 소변이 줄줄줄줄 이제 흘려지고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파킨슨 환자들도 이 요실금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실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책에 나누어서 뭐 더 많습니다만은 책에는 일단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압성 요실금. 이걸 복합성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배의 압력 때문에, 배복자의 압력 압자니까 배의 압력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라고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이 복압성 요실금은 컬럭 기침하거나 하하 웃을 때, 뭐 애치 재채기 했을 때, 달리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힘이 확 들어가게 되면 이 요도 관략근이 밑에서 힘이 없으니까 꽉 잡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턱 놓치게 됩니다. 그럴 때 소변이 찔끔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이름이 절박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화장실 가다가 막 나와버리는 거죠. 절박성 요실금, 김박요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역류성 요실금인데요. 이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역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뇌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자, 방광애가 소변을 찼어요. 그러면 이 방광 수용체에서 대뇌에다가 야, 소변 찼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대뇌에서 아 그래? 비워하고 이렇게 이제 방광 관략근 너는 수축하고 복벽근 너는 뒤로 밀고 횡격막 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도 관략근 너 열어 이렇게 여러 군데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보고 가는 신경계가 문제가 생겼거나 내려오는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도. 그러면 넘쳐 흐르겠죠. 네, 그럴 때 생기는 게 우리가 역류성 요실금입니다. 자, 요실금의 치료 및 예방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케겔 운동이죠. 복압성 요실금에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항문 운동 한다 그랬죠? 그러죠.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그 골반 케겔 운동을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처음부터 수술부터 하지 마시고 이 골반 근육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살이 많이 찌면 또 이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살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요실금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요실금이 있어갖고 소변을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물을 먹이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수분 섭취를 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변이 어떻게 될까요? 농축이 됩니다. 소변이 농축이 되면 더 자극이 되어서 요실금은 훨씬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오히려 늘려서 소변을 묽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겠잖아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운동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분 섭취를 더 늘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변비도 원인이었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발생 원인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김방뇨 같은 경우는 방광염, 이런 요도염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심하면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남자분들이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 대부분의 남자분들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깁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방광 아래쪽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이게 방토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방광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요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밑에서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광 아래에. 그런데 이게 비대증이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꽉 눌러가지고 내려가는 요도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도가 좁아지게 되니까 소변을 보기가 힘들겠죠. 자, 그게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는 것 때문에도 이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에 의해서 요도가 커지니까 요도가 좁아지는 눌려서 그런 이제 것이고, 그 소변을 이렇게 힘을 꽉 줄 때만 소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뇨감을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잔뇨감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고요. 소변 줄기도 약하고 또 소변을 이렇게 이제 끊어집니다. 소변이 찔끔찔끔 이렇게 힘을 꽉 줄 때 나오다가 힘 빼면 안 나오고 또 꽉 줘야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요. 빈뇨, 잦을 빈자거든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뇨, 밤에도 소변이 마렵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소변을 자주 못 비워주면 이게 요관을 타고 올라가서 신장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을 치료하거나 금주하거나 또는 도뇨관을 꽂아놓고, 그 도뇨관은 소변줄입니다. 소변줄을 꽂아놨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너무 전립선이 크면 잘라내는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피부계입니다. 이 피부계는 이제 노화에 따라서 특성을 좀 보면 일단 노인은 피부가 건조하죠. 그리고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피하지방층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기온에 이렇게 민감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하에 지방층이 좀 있어야 패딩 기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패딩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온에도 이렇게 좀 보온 효과도 있는데, 이런 지방층이 이제 피하 지방층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렇게 기온에 되게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조금 추우면 엄청 춥다고 난리고요, 조금 너무 덥다고 난리시거든요. 왜냐면 이 피하 지방층이 사라져서 기온에 민감해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손발톱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막 이렇게 줄도 생기고 세로로 줄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손톱으로 깎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렇게 두꺼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머리카락은 굉장히 가늘어지죠. 그리고 노인성 반점이라는 갈색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욕창부터, 이제 피부계 질환 욕창부터 살펴볼 건데요.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것을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죠. 욕창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 오래 누워 있어서, 두 번째 체위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세 번째 신체 가동 범위가
감소하다 보니까 잘 못 움직이니까 계속 눌려서 그렇겠죠. 그리고 피하 지방이 없어져서 또는 피부 탄력성이 감소해서 또는 마찰은 증가해서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고 요실금이나 변실금 때문에 습해져서 그래서 욕창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습도, 세 번째는 마찰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창은 크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자, 1단계는 피부가 빨갛거나 하얗게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왜 낮잠 같은 거 잘못하면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거나 빨갛게 눌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30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욕창 1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이제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벗겨지거나 물집이 있으면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 깊은 욕창, 괴사조직 이런 단어 나오면 3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생겼다. 그럼 3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단계는 뼈랑 근육까지 보이는 상태. 막 나중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드레싱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안쪽에서 근육이 막 이렇게 보이고 더 심한 경우는 뼈도 보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4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욕창을 치료할 때는 욕창은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치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여러분? 틀려요. 욕창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2시간 이상 눌리지 않도록 한 자세로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고요. 초기 대처법으로 미지근한 물수건, 절대 욕창에는 따뜻한 건 금기입니다. 그렇다고 노인을 찬물로 닦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 아까 습도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닦아주셔야지 물수건으로만 닦아서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그렇게도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쬐게 되면 피부가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춥지 않을 때는 햇빛을 쏘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를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소라 껍데기처럼 이렇게 점점 크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가볍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톡톡톡톡톡톡 하셔야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욕창, 여러분 시험에 욕창뿐만 아니라 건조증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문지른다, 두드린다 나오면 무조건 두드린다가 맞습니다. 문지르면 욕창에 이제 스카가 생겨서 이렇게 피부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덮으려고 상처가 나오려고 하다가도 문지르면 이게 터져버리면서 또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무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에 주름도 제거하셔야 되고요. 무릎 사이에는 베개 같은 거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고 절대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면 안 된다. 파우더도 금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도넛 모양의 베개는 왜 사용하면 안 되냐? 압박을 받는 부위가 오히려 순환을 저해하므로 이게 답이었었죠. 자, 그리고 아까 주물러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깎이는 옷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피부 건조증의 원인은 습도가 낮은 게 문제겠죠. 그래서 겨울철입니다. 여러분 봄도 좀 습도가 낮죠. 그래서 봄에 이제 불은 많이 나지만 여러분 습도가 낮은 봄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책에 겨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봄 고르시면 안 돼요. 습도가 낮은 겨울입니다. 잘 고르셔야 하고요. 비누나 세정제나 알코올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하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뜨거워야 따뜻하다 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온 화상을 많이 입으시는 거거든요. 감각이 떨어져서. 자, 그런데 이 목욕물을 뜨겁게 사용하면 왜 피부가 건조해질까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서 수분을 빼서 이 수분이 나가면서 열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수분이 빠진다 했죠. 자, 그래서 더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더 가렵습니다. 자, 욕창의 증상은 일단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어머 피부 건조증이 있네.
잘못 나왔네요. 피부 건조증의 증상입니다. 피부 발적, 부종이나 통증, 그 다음에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이 앞쪽 팔을 정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 팔에 뭐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일단은 뜨거운 물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목욕을 해주는데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물입니다. 자, 아까 욕창일 때는 미지근한 물, 한 부위니까 거기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지만 지금 여긴 욕창은 아니잖아요. 그쵸? 건조증인 거지. 그래서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물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누도 아까 이제 지성용 비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뭐 지성용 비누 이런 거 나오면 기름을 너무 빼버리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유분이 부족한데, 네, 그래서 순한 비누를 쓰고 도구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드려서 말린다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그런 보습제, 가습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상포진입니다. 자, 여러분, 대상포진의 저 대자가 무슨 대자인지 아세요? 그죠? 띠 대자입니다. 혁대 하잖아요. 그때 그 허리띠, 띠 대자고요. 가죽띠라는 뜻이잖아요. 혁대가. 상자는 모양 상자고요. 포진, 이렇게 수포를 포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는 병을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 피부에다가 염증을, 신경 말단에 있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시험에 수두 바이러스라고 안 나오고 풍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두하고 풍진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수두 바이러스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수포 이렇게 외우세요.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래서 수포니까 수두 바이러스야. 풍포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진 하시면 안 돼요. 수포니까 수두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가 폐결핵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하고 대상포진을 이제 60세 이후에 우리가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고 폐렴은 65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라서. 자, 고령일 때 면역력 떨어지죠. 과로하면 면역력 떨어지죠. 우리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면역력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백혈병이나 골수나 장기 이식이랑 백혈병은 이제 그 백혈구가 많아져서 생기는 건데 원래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는 백혈구인데 거대 백혈구, 그래서 정상적인 백혈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없어요. 백혈병에 걸리면. 그래서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골수나 장기 이식 이런 거를 할 때는 내 거 아닌 거를 내 몸에다 갖다 붙이면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들이 막 발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공격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골수나 장기 이식을 할 때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골수나 이제 이런 장기들이 이렇게 이식을 했을 때 잘 붙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아까 제가 면역력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상포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버리는 질환이거든요. 류마티스 같은 게 좀 대표적이고요. 면역 억제제, 이것도 아까 스테로이드 나왔었죠.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쓰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야.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증상은 수포. 아까 제가 수도 바이러스라고 했죠. 수포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포가 생기면서 이제 아픔입니다. 처음에는 가렵다가요. 이렇게 따끔 신경 위쪽에가 수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따끔따끔 이렇게 꼭 바늘로 콕콕콕 찌르듯이
네, 그렇게 아픈 통증을 자결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름에 태양이 막 지글지글 끓을 때 우리가 자결하는 태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타는 듯한 통증을 우리가 자결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포 통증 자결감 이 단어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상포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좀 가렵다고 했죠. 그리고 이 수포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포가 생겼을 때 긁으시면 안 됩니다. 가렵기도 해요 또. 그리고 이제 저리기도, 신경 끝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리거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생깁니다. 자, 대상포진의 치료 및 예방은 아까 긁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한다 그랬죠. 백신에 투여는 예방접종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플 때 냉찜질을 하면 신경이 약간 마비가 됩니다. 차가운 걸 대면. 그럼 덜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아플 때 냉찜질을 하시면 덜 아픕니다. 그리고 이 항바이러스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죠.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플 때는 이제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저 칼라민 로션이라는 건 뭐냐면 약국에 가면 있는데요. 그 파운데이션, 핑크색 파운데이션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포 생긴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수포가 꼬들꼬들 마르면서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칼라민 로션 같은 걸 바르면 흉터가 안 생기고 수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효과가 있죠. 아까 대상포진은 띠대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은요, 절대 양쪽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말단 부위가 생기는데, 신경은 좌뇌는 우편을 지배하고 있고 우뇌는 좌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편에 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쪽 편으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옴입니다. 자, 이 옴은 옴찐득이죠. 그래서 찐득이의 일종인데요. 피부 속에 이제 기생하는데, 얘가 사람 피부 각질에다가 구를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게 3주면 어미가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감염이 되게 만드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밤에 많이 가렵고요. 오염된 침구나 옷 이런 거랑 만지거나 그랬을 때 많이 이렇게 가렵고요. 대상자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동시에 치료하셔야 되고, 내이나 침구류는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하셔야 됩니다. 열에 약하니까. 자, 머리니입니다. 이 머리니는 그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고, 이게 이제 55도씨 이상 5분 이상 노출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옷 같은 건 그렇게 뜨거운 물에 빨면 된다는 얘기고요. 빗 브러쉬 이런 거 공동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빗고 나서도 5분에서 10분 동안 뜨거운 물에 좀 담가서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각기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특성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시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불의 양이 많이 이렇게 감소하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면 어떤가요? 막 눈이 건조해지죠, 점점. 그리고 동공의 크기도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눈을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동공이 이렇게 조그마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빛이 덜 들어가게 되겠죠. 동공이 작으니까. 그래서 더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식별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황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황화 현상이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수정체가 좀 누르스름해져 가지고 이런 색깔들 구분을 잘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색을 잘 구분을 못하냐면,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 파랑과 이 파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파랑색 계열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색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청보라색 있죠? 청보라색, 그다음에 남색, 파란색, 이게 다 같은 색깔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파란색 계열, 보라색, 청색, 남색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는 현상을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이제 빛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부심도 심하고요. 빛 수능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을 확 열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밝은 데 가면 동공을 확 줄여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노인은. 그러니까 눈부심도 심하고 또 깜깜한 데 가면 또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막 반사,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있을 때 눈을 깜빡이게 해서 이렇게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동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반사가 당연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자, 청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귀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부처님 귀처럼 되어 있지요.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나이가 드셔서 연골이 늘어나서 그렇게 부처님 귀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과 건조증이 많이 나이 들수록 귀가 되게 가렵지 않아요? 건조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남자분들이 더 못 듣잖아요. 네, 그래서 난청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흔합니다. 그리고 음의 전달이나 말에 의해 평형 유지, 이제 우리 평형을 유지해주는 그 기관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잖아요. 이게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평형 유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미각입니다. 미뢰라고 해서 혀에 있는 이제 그 감각기관인데, 그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맛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런데 모든 맛을 다 못 느끼는 것은 아니고 신맛과 쓴맛 이런 것들은 잘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 아이고 쉬어라. 그래서 나이 들면 여러분 신 걸 잘 못 드시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쓴맛도 되게 잘 느끼십니다. 그래서 신맛과 쓴맛은 오히려 잘 느끼지만 단맛과 짠맛은 못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되게 달게 드시고 짜게 드시고 그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각. 당연히 나이가 들면 후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여러분, 치매와 이 후각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세요? 치매가 걸리시잖아요. 후각 기능이 심히 떨어집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냄새를 거의 잘 못 맡습니다. 그래서 자꾸 냄새를 못 맡으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러시면 얼른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촉각. 통증에 민감성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디 멍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디서 다쳤냐 그러면 몰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환을 배워볼 건데 여러분, 녹내장과 백내장을 배웠죠. 자,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가지고 시야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눈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고여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생성도 되고 배출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배출되는 통로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막히는지를 원인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아직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생성은 됐는데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게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뒤에서 오는 시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선이 무거운 거에 의해서 계속 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전선이 끊겨버리죠. 그러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CCTV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시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CCTV가 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선이 끊어져 버렸으면 컴퓨터에서 카메라가 아무리 비춰줘도 그걸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뇌에서 그걸 읽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해버리는 걸 우리가 녹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녹내장과 백내장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녹내장은 이 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동영상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눈을 이렇게 안구를 좀 넓게 잡고 이렇게 딱 눌러보면 뭐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게 각막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각막은 동공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홍채까지 같이 밤색 그 부분이 우리가 홍채잖아요. 그 홍채까지 겉까지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막이 뿌여면 그거는 녹내장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보면 동공의 백색 콘탁 이렇게 나오면 그건 백내장이에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녹각이야. 그래서 각막이 뿌이면 녹내장이야. 녹각 이렇게 외우라 그랬고, 백내장은 동백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동공의 백색 콘탁 그럼 백내장이야. 이렇게. 그쵸? 백색 콘탁이니까 또 백내장이고. 그쵸? 그리고 이 백내장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이 안 아프다 했잖아요. 그런데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눈이 아픕니다. 안구 통증 나오면 녹내장입니다. 자, 백내장. 이 뒤쪽에 있는 수정체가 뿌얘지는 거예요. 오래 쓰니까. 그래서 이 수정체가 백태가 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인데요. 너무 심하면 마치 창문에 성에가 낀 것 같은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음주 흡연 당뇨 고혈압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백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동공에 이 까만 동자에 백색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빛 주위에 이렇게 불빛을 쳐다보면 주변에가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불빛에서 눈부셔. 여러분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면 약간 눈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부심이 나오면 백내장이에요. 눈이 하얗잖아요. 좀 너무 엉치기도 하는데 녹내장과 백내장을 구분하셔야 되셔서 눈부심이 나오면 하얘니까 눈부셔. 그래서 백내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리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녹내장은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녹내장을 수술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이제 배출되는 통로가 막히니까 그걸 뚫어주기는 합니다만은 왜 막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뚫어줘도 또 막힙니다. 그래서 완치법은 아직은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뚫어주는 수술 정도만 하는 건데 백내장은 뭐 완치가 가능하죠. 뭐 그거 이제 빼내버리고 녹여내버리고 수정체 녹여내버리고 렌즈를 이렇게 딱 껴주면 뭐 한 15분 정도면 수술 끝납니다. 간단한 수술이죠. 그래서 백내장은 뭐 치료가 쉽죠. 자, 이번에는 노인성 난청입니다. 이 노인성 난청은 스치트프크 같은 파열음 같은 거를 잘 우리가 못 듣게 되고요. 이런 고음을 오히려 못 듣게 되는 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언어 구분, 평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인한테 말을 할 때는 고음을 잘 못 듣게 되면 고음의 난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음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고음의 난청 이렇게 하면 맞지만 저음 난청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오히려 저음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고음의 난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그럼 화가 내세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낮은 톤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시면 잘 알아들으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내분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은 일단 포도당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대사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과정을 대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뇨병에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공복 시에도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혈당이 높지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당연히 적고 내분비계는 여러분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율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쓰는 에너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을 하고 혈액이 순환되는 데 쓰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근데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는 누가 쓰냐면 근육이 쓰거든요. 근데 노인이 되면 근육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조금밖에 못 써요. 그래서 기초대사율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당뇨병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제1형 당뇨병, 뭐 제2형, 2형 당뇨병 뭐 이렇게도 나뉩니다만은 당뇨병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은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비의존성 당뇨병이 많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은 적은데 서양은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과식이나 비만, 그러니까 단 걸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저거죠. 과식. 여러분들 당뇨병 걸리신 분들 가만히 보시면 드시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드시고 이랬을 때 당뇨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비만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운동이 부족할 때 당뇨병이 많이 옵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당뇨병은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식, 다뇨. 무슨 말이에요? 다음이 뭐예요? 그쵸?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다식은 그쵸? 음식을 많이 먹는 거고요. 다뇨는 그쵸? 소변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 환자들 보면 계속 갈증 난다고 그러거든요. 물을 계속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되게 자주 보러 가세요. 그리고 조금만 밥 먹고 돌아서면 금방 또 배고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음, 다식, 다뇨 이게 3대 증상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다갈을 넣어서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거를 넣어서 4대 증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체중 감소를 넣어서 4대 증상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체중 감소가 아까 비만이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면 이제 이 당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에너지로 못 쓰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쓰긴 써야겠고 에너지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다 이게 살이 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흐릿한 시력, 그리고 두통. 아까 그 백내장에서도 나왔는데 이 당뇨병이 백내장의 원인이다, 고혈압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흐릿한 시력, 이렇게 말초혈관 쪽으로, 말초 쪽으로 뭐 손끝, 발끝, 눈끝, 이런 머리끝 이렇게 말초에가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당뇨가 걸리면 혈액이 좀 찐득해지니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흐릿한 시력이나 두통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제 그 질 분비물이 감소, 이렇게 질 분비물이 증가, 노인은 감소한다 했는데 증가하면서 질 감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노인은 좀 다르지만 당뇨 환자는 일단 뭐 어떤 감염 증상이 뭐 이렇게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또 낫지도 않습니다. 잘.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저혈당 증상이지요.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은 이제 배가 고픈 증상이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시야가 몽롱해지면서 머리가 아프면서 식은 땀이 확 나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몸이 자꾸 축축하잖아요. 그러면 저혈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 환자들은 항상 내가 당뇨 환자다라는 표식을 갖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산 가거나 할 때 반드시 주스 같은 거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무기력하고 발기부전이나 감각 저하, 저혈당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밥을 먹고 나면 혈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고혈당이 되거나 뭐 그렇기도 하죠. 자,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입니다. 이 당뇨병은 합병증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과 약물요법 병행하라고 제가 삼각형 그려드렸었죠.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일 때는 절대 배가 고플 때 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안 됩니다. 항상 밥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식후 1시간이 지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또 혈당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려야겠는데 운동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아까 사탕이나 주스를 섭취한다 그랬는데 주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말초 부분에가 혈액공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발가락 자르다가 나중에는 발목까지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환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발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심리정신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심리정신계의 특성은 우리 노인의 특성 할 때 봤었습니다. 노인은 우울증 영향이 증가해서 뭐 불면증이라든지 식욕 감소라든지 뭐 우울감이라든지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했고, 경직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지고 고집이 세지고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심적인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형성이 강해지고 수동성도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했고, 뭐든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라고도 했고,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옛날 일을 자꾸 떠올린다라고도 했고요. 조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거나 한다라고 했고요. 매사에 좀 신중해진다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환을 볼게요.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의 원인은 첫 번째 이제 직업이 없어졌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또는 건강을 잃었거나 또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거나 자녀가 출가했거나 뭐 이럴 때인데, 가장 이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그렇죠, 배우자의 상실이죠. 배우자의 상실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자녀의 죽음이 뭐 이렇게 100으로 나왔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요즘은 좀 바뀌기도 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증상은 일단 고독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하고 그렇죠.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은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괜찮아 이렇게만 말하지는 말라고 그랬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요즘은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책에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하는 게 나왔었죠.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시는데, 자, 우울증은 갑자기 생기는 반면에 치매는 서서히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우울증은 갑자기 생기니까 기간이 짧고 치매는 길고, 그리고 우울증은 정신과적인 병력이 이게 정신과적 병력에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있는 경우도 원래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치매는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좀 많이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울증 환자는 본인이 스스로 나 치매인가 봐, 나 요새 기억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치매 환자는 절대 자기 보고 치매라고 안 하죠. 내가 언제 아까 엄마 그 말 했잖아.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 나 처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인지기능의 편차가 우울증은 심하다라고 했고,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할 때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 보고 남편이라고 하거나, 저희 어르신 중에 보면 자기 아들 보고 오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 번 아들 보고 남편이라고 했으면 계속 아들 보고 남편이라고 합니다.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자,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게 굴곡이 되게 심합니다. 편차도 심하고 언제는 사람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울증이 이제 생기면 아까 기억력이 저하된다라고 했는데 또 이 특징이 있죠. 우울증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다 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나 최근의 일이나 다 기억을 못하는 반면 치매는 최근 일은 기억을 못하지만 옛날 일은 기억을 잘 하시죠. 나중에는 점점 기억의 역행성 상실, 그래서 물론 이제 점점 기억이 없어져 가기는 합니다만은 초기에는 옛날 장기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조기 발견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치매 그러면 기억력이 저하되는 질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치매가 뭐 옛날 일을 너무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저게 치매일까? 그리고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눈치껏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사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조기 발견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우울한 증상의 감정이 먼저 시작이 되는 반면에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선망인데요. 이 선망이 마지막 질환이죠, 여러분. 선망만 하면 우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선망이 망상 과정을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지요. 망상은 치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망령된 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망은 이 망상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망상이 있을 때는요, 마치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신이 또록또록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망이 있는 분들은 보면 의식이 약간 드로우지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식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치 잠에서 덜 깬 상태처럼 약간 몽롱하고 뭐 이렇게 야 저기요 침대에 막 벌레가 막 다 스물스물 기어다닌다, 야 막 저 벌레 잡아라, 뭐 이렇게 막 환각 증상도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저하, 주의력 감퇴 2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망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이게 금방 이렇게 금방 괜찮아졌다가 좀 이따가 보니까 또 금방 나빠지고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나빠졌다가 금방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건 완치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진압력이 없어서 여기가 어딘지 몇인지 오늘 며칠인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지장애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집망상이나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게 치매 합병증으로도 나중에 선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선망은 누구한테서 많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그 입원하게 된 노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로 이제 부동자세,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선망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유치도뇨관을 해놨다든지 억제돼 묶어놨다든지 이렇게 침대에 입원해서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부동자세로 있어서 움직임이 많이 저하되었다 이럴 때 노인 환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게 선망 증상인데요. 이제 또 그거 말고도 탈수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도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선망은 의외로 노인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진압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있도록 창문이나 커튼을 좀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야간에 이제 무서워하거나 야간 선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불을 켜서 야간 선망일 때는 밝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선망이 나오면 방에 불을 켜둔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불안과 초조가 아까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때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되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어르신 식사하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어르신 식사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만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약간 이렇게 의식이 약간 혼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듣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어르신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섭겠잖아요. 불안한 상태니까. 그럼 막 더 막 불안해 하실 수가 있어서 목소리는 부드러워야 되고요. 말은 단호해요. 어렵죠. 그래서 어르신 식사하세요. 이렇게 딱 끊어서 목소리는 부드럽되 말은 이렇게 딱 끊어서 해주면 단호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시선은 마주쳐서 웃고 계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하니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선은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마주치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이 없을 때는 개인 사물이나 사진, 시계, 달력, 네, 이런 거를, 이거는 사진, 시계, 달력 이런 건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거네요. 사진이나 시계나 달력 이런 거를 가까이 두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건 정체성이 저하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자아정체감 이런 단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데, 이 선망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와가지고 막 어머 언니 뭐 왜 이래 막 이러고 엄마 막 왜 이래 이러면 정신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가족 몇 분만 자주 이렇게 돌보게 하고 나머지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방문객의 수는 제한하고 가족만 자주 이렇게 접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 이렇게 해줘야 혼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족은 자주, 돌보는 가족은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선망과 치매를 비교하는 게 책에 나왔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한 것처럼 선망은 급격하게 시작되는 반면에 치매는 서서히 시작이 되고, 그래서 선망은 급성질환이고 치매는 만성질환이고요. 아까 제가 이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망은. 그래서 대체로 회복이 가능한 반면에 치매는 아직까지는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죠.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선망은 초기부터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요. 선망은 아까 왜 탈수나 영양 부족일 때도 많이 생긴다 그랬기 때문에 신체 생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심한 반면에 치매는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아까 의식저하 이거 나타나면 선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매는 의식저하는 말기나 돼서야 나타나는 거고요. 이 선망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의식이 들어오지 않아 그랬잖아요. 혼돈스럽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치매 환자들은 집중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하고 작업 치료 같은 거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라 만들기, 뭐 색칠하기, 뭐 그리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엄청 집중해서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집중력이 이렇게 별로 떨어지지 않고요. 선망은 수면 양상이 좀 굉장히 불규칙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치매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의학간호 기초지식 부분에서 일반 질환들 이제 살펴봤고요. 옛날에는 이 치매나 뇌졸중이나 파킨슨이 같이 이제 의학간호 기초지식 부분에서 이제 다른 질환들하고 신경계 질환으로 해서 분류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책이 작년에 개편이 됐죠. 그러면서부터는 이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질환은 별도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